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흔히 불쌍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 삶이 기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살면서 인생이 기구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 손에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남의 논바디를 대신해주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떠나보내야 했죠. 사실 저에게는 아들 한 명과 마음속에 묻게 된 딸이 한 명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 잡초처럼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식들을 낳게 되었을 때는 신이 이제 행복한 일만 주시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행복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깨달은 시간은 정확히 둘째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까지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2살이 되던 해 가족끼리 공원에 피크닉을 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딸은 급히 119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심장질환이 생기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시 딸은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병을 일찍 발견했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저희 딸은 뒤늦게 발견을 한 상황이었어요. 엄마로서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딸과 저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들을 돌보면서 회사 일과 일용직까지 투잡을 뛰어야 했어요. 매달 내야 할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입원을 하게 된 후 거의 1년이 지나가니 남편이 투잡을 하는 것만으로는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도 팔아서 반자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저도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에 해장국집에서 일을 해서 돈을 보탰어요. 남편이나 저나 몸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딸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평생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아이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죠. 의사 선생님들은 상태가 심각해지자 하루라도 빨리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증 순서까지 올려가면서 연명 치료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딸아이는 결국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해 아들이 6살이 되던 해까지 버티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후 남편이 정말 괴로워했거든요. 깊은 슬픔에 매일같이 술만 마셔댔어요. 이뿐만 아니라 딸이 그렇게 된 게 모두 제 탓이라며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얘기였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붙잡고 원망하고 싶을 거니까 저는 슬퍼하는 남편을 달래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여보, 오늘도 술 마시는 거야? 그렇게 빈속에 술만 마셔대면 속 버려. 내 딸은 저 세상에 홀로가 있는데 내 속 버리는 게 재수야? 당신 슬프고 힘든 거 아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면 하늘에 있는 우리 예지가 안 좋아해. 그리고 우리한테는 예준이도 있잖아. 아들도 힘들 텐데 부모인 우리가 신경 써줘야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알아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되어서 왜 애가 아픈 것도 모르고 있어? 애가 아프다고 하거나 몸이 안 좋은 게 보이면 나도 당연히 병원부터 데리고 갔지. 그런데 멀쩡했잖아. 우리 딸 어떡해. 아직 혼자 두기에는 너무 어린데 예지가 저 멀리서 엄마 아빠를 얼마나 찾을 거냐고. 남편은 이렇게 매일같이 술에 잔뜩 취해서 잠들었어요. 항상 딸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울부짖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일같이 가슴을 치며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딸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하며 매일 독한 술을 빈속에 마셔대던 남편은 결국 급성 간경화가 왔고 간이식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친척분들에게라도 간이식 적합 검사를 부탁해 보겠다고 했으나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본인은 혼자 있는 딸에게 갈 거라면서 저는 이 세상에 남아 아들을 잘 키워달라는 이야기를 말버릇처럼 했어요. 결국 그렇게 동네에서 유명한 딸바보였던 저희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딸에 이어서 남편까지 떠나게 되니 저는 세상이 정말 비관적으로만 보이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사실 남편이 누워있을 때 제발 남편만큼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은 저의 노력을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죠. 딸도 데려가고 남편도 빼앗아가니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을 이룬 후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세상을 져버리려고도 했었죠. 그러나 막상 시도를 하려고 보니 저까지 떠나면 홀로 남은 제 아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세상을 져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죽어라 버텨냈어요. 물론 딸과 남편을 잃은 순간부터 다 끊어져가는 끈을 붙잡고 있는 듯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죠. 정신은 반쯤 놓고 살았고 항상 암울한 인생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항상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밥도 못 먹고 방 안에 누워서 울기만 하던 때였어요. 어린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차려왔더라고요. 엄마, 내가 밥 차려왔어. 이거 먹어. 밥?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밥을 차려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가져왔어. 이걸로 비빔밥 먹어. 고추장이랑 참기름도 가지고 왔어. 고마워, 우리 아들. 아들은 가스불을 사용할 줄 모르니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모조리 꺼내와 가지고 왔죠. 평소에 반찬이 남으면 비빔밥을 해줬더니 알아서 양푼에 밥을 퍼놓고 고추장에 참기름까지 가지고 왔더군요. 어린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밥까지 해서 가져올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 저는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이날 이후 저는 목숨줄을 잘 부여잡고 끝까지 살아보기로 다짐했죠. 그래도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더니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항상 전교 1등에서 5등 안에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 효자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 참 잘했어요. 덕분에 저는 웃는 날이 많아졌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저희 아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원래 제 아들은 변호사가 되겠다면서 법 공부를 했었죠. 그러나 법 공부가 워낙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나 봐요. 제가 뒷바라지 하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은 포기하고 대기업 법무팀에 들어가 일을 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물론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전에 남편과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도 있었고 하늘에 있는 예지가 본인 몫까지 오빠에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냐 대기업 입사냐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설득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들, 엄마가 너 변호사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꿈 포기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변호사 시험 준비하자. 우리 집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변호사 시험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거야. 변호사 아니어도 법 관련 직업은 많아. 그리고 대기업 법무팀에만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아유, 아들,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도 계속 식당 나가면서 일하고 있고
너 뒷바라지 해줄 정도는 되니까 걱정 말고 법 공부해. 엄마는 네가 변호사 되는 거 보고 싶어? 아, 나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저는 끝까지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착한 제 아들은 이제 저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면서 굳굳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도 아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본인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죄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꿈꿔왔던 변호사를 포기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아들이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한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소개를 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저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말이 되자마자 본인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그나저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없어서. 저는 오빠랑 같은 회사에서 비서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살 어리고요. 아이고, 그래요? 어쩐지 예쁘게 생겼다 했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착해 보였고 집에서 사랑에 가득 받고 자란 듯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렸을 적 받은 상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릴 적에 친오빠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뭔가 동병상련의 기분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저희 아들도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지 데리고 온 여자랑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같이 앉혀놓으니 잘 어울리기도 했고 서로 상황이 비슷하니까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없이 바로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게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았죠. 아들은 평소와 똑같이 때 되면 용돈을 보내왔고 시간이 날 때마다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평소 사돈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사라지게 되더군요. 원래 사돈끼리는 어려운 존재라고 해서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많이 달랐어요.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가 상견례 때부터 뭔가 잘 통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무엇보다 나이도 저랑 똑같아서 아들 부부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돈이 20분 거리 옆 동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자주 만나서 말동무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니까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며느리는 정말 착했어요. 매주 저에게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면서 모녀처럼 잘 지냈죠. 평소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것을 아니까 명절이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꿋꿋이 와서 저랑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예쁜 며느리 왔어요. 주영아, 너 지금 한창 일할 시간 아니야? 여긴 또 왜 왔어? 오늘 연차 냈어요. 그동안 연차를 너무 안 쓰고 모아놓기만 해서요. 아이고, 연차를 냈으면 오늘은 집에서 쉬지. 평소에 바빠서 정신이 없는 애가 왜 여기까지 또 내려왔어? 에휴, 저는 집에 혼자 쓸쓸히 있는 것보다 시댁에서 보내는 게 좋아요, 어머니. 이참에 저랑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와요. 며느리는 쉬는 날 저희 집에 내려와서는 데이트를 하자면서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날 저는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며느리와 알콩달콩 즐겁게 보냈죠.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아야지 하면서 버텼던 건데 이렇게 착한 며느리도 생기고 좋은 친구이자 사돈도 만나게 되니까 정말 행복하더군요. 세상을 버리지 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요. 그러나 너무 행복하면 불행도 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인 듯 보였어요.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안부 전화를 했구나 싶어서 기분 좋게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정말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면서 아들을 닥달했어요. 아들, 아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울어? 아이고 답답해라. 울지만 말고 무슨 일인지 빨리 좀 말해봐. 엄마, 너무 놀라지 마. 지금 주영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뭐라고? 주영이가 왜?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쓰러지는데?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심장에 큰 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갑자기 왜 쓰러진 거냐는 저의 물음에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검사를 받고 있기는 한데 의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금방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후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이 이야기해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며느리가 간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세히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진상으로는 거의 말기에 가까워서 간 이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사도는 크게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고 아들은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안절부절 못하면서 병실에 힘없이 누워있는 며느리를 붙들고 울기만 했네요. 그렇게 꼬박 하루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날 안사도는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렸는지 며느리가 누워있는 병실에 들어왔어요. 사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조금 더 쉬셔도 되는데. 네, 링거 맞고 한결 나아졌네요. 제 딸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딸 간호는 제가 할 테니까 사돈은 얼른 들어가셔서 쉬세요. 아유,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쉰다고 편히 쉬어지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정작 쉬어야 할 사람은 사돈인 것 같은데 옆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좀 쉬세요. 며느리 간호는 제가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안사도는 제가 혼자 간호하는 게 미안했던 것인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저의 성화에 못 이겨 간이 침대를 끌어내 잠시 눈을 붙였죠. 사실 어떤 분들은 며느리는 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며느리는 피가 안 섞인 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딸을 잃어본 경험도 있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갈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안사돈도 며느리가 간암 판정을 받고 나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기에 더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안사돈과 같이 며느리를 간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제가 함께 고생하고 있는 게 내심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죠.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점심을 먹고 있다가 뜬금없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돈, 우리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간호합시다. 왜요? 제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병간호하는데 매일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영이가 언제까지 누워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매일 쉬지도 못하고 두 사람이 붙어서 병간호할 필요는 없죠. 뭐 그렇긴 하네요. 네. 지금 사돈 엄청 피곤해 보여요. 눈도 충혈되고 입술도 트고 좀 쉬다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집에 가셔서 눈 좀 붙이고 오세요.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듣고 난 후 제가 불편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안사돈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꺼냈던 이야기였어요. 저도 안사돈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에 매일 같이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돌아가면서 잠시라도 쉬었다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약 2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안사돈과 저 그리고 아들이 간이식 적합도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 불일치가 나왔죠. 사실 간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는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들 불일치가 나와버렸고 연락이 되는 친척도 없었던 며느리는 결국 항암 치료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죠. 그렇게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매일같이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며느리 옆에 있으려고 했고 저도 정성껏 간호를 했죠. 왜냐하면 딸을 잃은 것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정신이 있을 때마다 치료 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주영아, 나는 너를 못 보낸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예준이 어릴 적에 동생 떠나보낸 거 얘기 들었지? 나는 너까지 보내면 도저히 버티고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살겠다는 의지 꺾으면 안 돼. 제발 살아줘. 알았지? 그럼요.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세상 버릴 생각하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며느리도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숨이 차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며느리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치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며느리는 독한 항암 치료에 하루 종일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워내고 어지럽다면서 정신을 잃는 날이 많아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암 치료를 계속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도 점점 치료 의지를 잃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피가 말라갔고 안사돈은 매일같이 눈물바람이었어요. 저도 며느리가 꼭 살았으면 해서 매일같이 잘 나가지도 않던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죠. 새벽마다 교회 십자가 앞에서 누군가를 꼭 데려가야겠으면 며느리 대신 늙은 저를 데리고 가라는 기도를 눈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절하게 빌어도 며느리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이 있던 그날도 저는 아픈 며느리를 정성껏 병간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았고 결국 시한부 판정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끝까지 며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고 저는 안사돈과 교대할 시간이 되었어요. 안사돈은 시간 맞춰서 병실로 왔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저를 꼭 껴안더군요. 사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니요. 아이고,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가서 푹 쉬세요. 저는 안사돈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안사돈은 고생했으니 얼른 가서 푹 쉬라는 말만 하고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안사돈은 말이 헛나왔다며 급하게 말을 바꾸었지만 등 뒤에 싸늘함이 느껴졌죠. 그러나 저는 뭐 큰일이라도 있겠나 싶어서
그냥 고개를 갸웃거리며 병실을 나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 로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병실 서랍에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저는 정신이 없어서 너무 허둥지둥 나왔네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다시 며느리가 있는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실 문으로 안을 살짝 보니까 아들과 안사돈이 서로 껴안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안사돈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어 만져주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이상한 분위기가 자꾸 풍기는 게 수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병실에 입원하고 나서 안사돈과 함께 병간호를 할 때에도, 그리고 혼자서 간병을 하고 있을 때에도 몇 번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목격했던 것은 안사돈이랑 함께 며느리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느 날처럼 아들은 퇴근 후 며느리를 보겠다며 병원으로 달려왔었죠. 그런데 안사돈이 급히 할 말이 있다면서 몇 번이나 아들을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나갈 때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병실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어디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 먹을 겸 해서 휴게실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도 아들과 안사돈은 휴게실에서 서로 껴안고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굉장히 남사스러운 모습에 다가가서 뭐 하는 짓이냐 화를 내며 떼어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병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당연히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설마 장모님이랑 이상한 관계로 엮여있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모르는 척했던 것이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많이 아프니까 안사돈이 아들을 달래주나 보다 합리화하면서 지나갔죠. 그런데 카드를 다시 가지러 갔을 때에도 두 사람은 또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저는 눈살이 자동적으로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파서 지쳐 잠든 며느리를 옆에 두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고, 제 엄마 나이랑 동갑인 사돈에게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건가 화도 났어요. 그래요, 서로 슬프고 힘든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의 모습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으로 병실 안에 들어가려다가 흠칫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안에서 간호사님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사람을 신경 쓰느라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사돈이 간호사님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간호사님, 저희 딸이 원한 거예요. 본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픈 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 DNR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보호자님, DNR 신청은 뭘 뜻하는 건지 설명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신청하면 응급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도 해주세요. 어차피 간이식 받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 그거 가져다 주시면 바로 사인할게요. 보호자님, 아직 기회는 있으세요. 이식할 수 있는 간이 언제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간이식만 받으면 따님 사실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를 찾으시는 거예요? 의료진인 저희도 포기 못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장모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는 주영이 못 보낸단 말이에요. 안사돈의 이야기에 간호사님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면서 어떻게든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설득을 했고,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안 된다면서 며느리를 붙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안사돈은 우리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며 달래주기 바빴죠. 저는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사돈이 왜 저에게 이상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들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왜 자꾸만 병실 밖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왜 껴안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아들과 안사돈의 모습에 결국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던 간호사님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사실 며느리는 아픈 와중에도 간호사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워낙 착한 아이이다 보니 맛있는 게 생기면 가장 먼저 간호사님들에게 가져다 주고 평소 뜨개질하는 게 취미였는데 항암 치료 초반에는 수세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간호사님들은 본인들에게도 귀한 환자라면서 며느리를 더 신경 써주셨고 안사돈이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했던 듯 싶었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사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라니요. 그걸 하려고 오늘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고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돈, 집에 가신 거 아니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사돈한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돈 처녀일도 있고 저희 딸을 애지중지 챙기시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더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서방이 따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우리가 어떤 사돈인데 주영이가 저한테는 어떤 며느리인데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죄송해요, 사돈. 저의 말에 결국 안사돈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고 힘이 없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던 며느리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날 며느리의 병실은 눈물바다가 따로 없었어요. 전 누워있는 며느리를 붙잡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영아, 아직은 기회가 있어. 너 정말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그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는 절대 안 된다. 응? 그래 여보, 이건 아니잖아. 말기 암이어도 다시 새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라니.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면 나는 어쩌라고.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간절한 이야기에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말기 암이지만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아직 젊으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했죠. 그러나 안사돈은 저와 아들 옆에 다가와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서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안사돈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사돈, 우리 그만합시다. 주영이가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몸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는 것보다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젊고 예쁜 애를 왜 허망하게 보낼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안 된다고 설득해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주영이 뜻이 너무 확고했어요. 사돈, 우리 이러지 말아요. 주영이 살려야 되잖아요. 사실
주영이는 사돈이랑 김서방을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이 그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것도 싫지만 마음 정리 없이 한순간에 자신을 떠나보내면 힘들어할 두 사람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약서 써서 미리 마음 정리를 했으면 했고요. 저는 안사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휴게실이 떠나가라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두 모녀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인정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사돈에게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며느리의 치료 의지가 꺾이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아들은 거의 죽는 삶이나 다름없어진다고 제발 쓰지 말아달라고 했죠. 결국 계속된 저의 설득에 안사돈은 알겠다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 작성은 없던 일이 되었고 며느리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붙들어 두려고 했죠.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찾아가 며느리의 병간호를 했어요. 그렇게 약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항암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위기일 때 기회가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더니 그제야 하늘이 소원을 들어주신 것인지 천신만고 끝에 며느리에게 맞는 간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축하합니다. 이주영 환자분께 딱 맞는 간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제 안에 살 수 있는 거 맞죠? 네, 바로 수술 준비할 테니까 환자분께서는 마음에 준비하시고 가족들은 힘내시라고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시한부 판정까지 받고 간이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님들도 병실로 들어오셔서 수술 잘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축하한다며 같이 기뻐해 주셨죠. 간 이식 소식을 듣고 나서 저와 안사돈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아들도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당연히 며느리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죠. 물론 수술할 때까지 그리고 회복할 때까지 안심을 할 수 없는 단계였지만 다행히 며느리는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로 한 날 저와 안사돈 그리고 아들은 수술실 앞에서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죠. 그래서인지 며느리는 다행히 이식 부작용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얼굴 모르는 간 기증자님 덕분에 요즘 저희 며느리는 새 인생을 얻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며느리는 본인을 살려주신 간 기증자님과 가족분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기증자나 기증자 가족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모두 동의를 한다면 편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 가족들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저희 가족들은 잘 사는 게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감사한 마음만 고이 간직한 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혹시라도 나중에 연락이 닿게 된다면 저희 가족 모두가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까지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모두의 간절함을 얻고 살아난 며느리를 보며
저는 요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들 부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요양차 시골에 땅을 얻어 내려가 살고 있어요. 물론 며느리는 일을 관두고 아들은 회사를 옮겨야 했지만 시골로 가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안사돈도 여전히 자주 만나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죠. 저희 착한 며느리는 요즘 농사일에 푹 빠져서 직접 기른 채소를 들고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오고 있어요. 비서로 맨날 정장 입고 출근하던 애가 시골 생활에 완전 적응한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훨씬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생각하기도 해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사람 인생은 오뚜기나 다름없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인생이 무너질 듯 쓰러졌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난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요즘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애청자님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